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영국 코널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소식과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부동산 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련다 시간에선 토요와이드 뉴스 리뷰 오후 2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집값이 꼭지점에 달했다는 정부의 경고를 보도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난으로 중소상인들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과 공군 하사가 여성 숙소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하여 구속되었다는 사건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토요와이드와 6월 3일 뉴스리뷰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아파트값이 과거 고점에 육박했다며 가격 하락을 경고했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값 고점론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소유자가 선호하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9억 9,585만 원으로 재작년 7억 원이 채 되지 않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10억 원 턱밑까지 왔다는데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고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집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한 조정을 받기 직전 고점에 육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하여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가 집값이 꼭지점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라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30대의 영크라는 매수세에 비싼 값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다는 멘트를 전했었는데요. 홍 부총리의 경고를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돼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이 고점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면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세 중심의 물건 부족이나 가격 강세 현상이 있고 내년 대선으로 가면서 규제 완화나 정비사업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같은 기대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효과를 내려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뉴스리뷰에서는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를 내놨다면서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면서 2008년 5월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이 100이라면 지난달엔 99.5까지 올랐었다는 설명도 함께 전했습니다. 당시 같은 위기가 닥친 건 아니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른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 즉 돈을 걷어들일 가능성과 다음 달 시작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집값이 계속 오르기 힘든 이유로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은 더 늘릴 것임을 전했습니다. 당초 3만 호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에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2천 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여당의 부동산 세제, 금융 대책 논의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재산세 부과세 적용을 목표로 공시가격 6억에서 9억까지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이 결론을 못 낸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논의도 빠르게 결론을 낸다고 강조했음을 전했습니다. 또 무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의 우대 비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하면서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경고가 의미 있는 것은 과거 경제부총리가
2014년경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정책을 펼치고 집값이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집값 상승을 우려해 통화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집값 경고를 한다는 점은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면서 과거 국토부 장관의 경우 업종 종사자나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여보며 앞으로의 규제 완화, 정비사업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같은 기대 요인을 보도한 것은 균형 잡힌 보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후 집값 상승 여부를 예측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통화량의 수치와 과거의 집값 변동 수치를 비교해가며 어떠한 변동이 존재했었는지, 그렇게 국제적인 조기 양적 완화 축소가 가져올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한 번은 짚고 가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뉴스 1사에서는 산후조리원이나 마사지숍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경제난에 폐업을 하며 잠적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연말 출산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등록한 A씨는 비용을 한 번에 내면 환희해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불과 넉 달 사이 조리원은 폐업해버렸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뒤늦게 환급에 나섰지만 A씨를 포함한 피해자 9명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리원 측을 고소했습니다. 송파구 비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산모들 남은 사람은 몇 개월 내로 돈을 주겠다면서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업계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마사지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폐업 직전까지 회원 약 30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판 뒤 지난 3월 갑자기 문을 닫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업주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먹튀 사건도 잦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요금을 지불하게 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사태 이후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많다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장기 계약하면 좀 싸게 계약하는데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 분쟁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부 결제가 안전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위 보도는 코로나로 인해 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객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고객이기에 고객 입장에서 단기 계약이나 할부 결제의 조언을 보도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함께 상공인의 입장에서도 보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5월 24일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심 판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다면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할애하여 보도했으면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을 시도한 70대 남성에게 실형 6개월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점심 토요 와이드에서는 늦은 밤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하려 한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3, 4월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뉴스 오늘에서는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공군 하사가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했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에서 비록 단기지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미수지만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공군하사의 구속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하고 USB와 휴대전화에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저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에 침입이 발생한다면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수임에도 단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침입 후 무단 촬영의 경우도 주거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조금만 상세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보도했더라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정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글로벌 백신허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 4종류의 위탁 생산을 발판 삼아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전 세계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화된 한미 백신 동맹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mRNA 백신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둔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백신 개발 업체인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3분기부터 연간 수억 회분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mRNA의 국내 투자 생산 협력을 위해 정부, 국립보건연구원, 모더나가 힘을 모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 우리 정부와 함께 기존 백신 협력을 더 강화하고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도 한국 코러스와 휴온스가 각각 꾸린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 생산을 해 이로써 국내에서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은 모두 4가지 종류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의 대량 위탁 생산을 발판으로 한 기술 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속 대책에 대해 짚었는데요.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위해 소통 채널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과 범정부 TF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의 국내 투자, 개발, 생산 등과 관련한 계약의 후속 지원 및 성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EO와 만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신약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지원을 위탁 생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기재부와 산자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 세제 지원을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입법적 뒷받침으로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을 맞추고 있다고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현재 국내 5개 기업이 K-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는데요. 백신의 신뢰도로 인해 임상실험 결과가 해외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백신 방어력 검증을 위해 수만 명의 시험 대상자가 필요한데 해외에서 인정받을 임상시험 여건이 국내에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품목 허가를 받더라도 많은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아 물량 공급을 향한 우려가 나온다는데요. 강창률 셀리드 대표이사는
허가가 나왔을 때 생산을 시작하는 건 시간 오래 걸린다며 임상시험과 대량 생산 준비가 동일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기자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해 백신 개발부터 공급까지 단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 의료계,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정민 학생은 이번 뉴스프리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백신 생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 해결할 여러 과제와 대안을 차분히 짚어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판하는 언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이정민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시경제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정치권과 그리고 특히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습니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민주지도부는 이 연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으며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내수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 여력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 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다라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도 손실보상제 입법을 좀 더 서두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선용 퍼주기라는 의구심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우선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 원 알파의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아닌 정권 지속을 위한 2차 추경으로 돈 풀기에 앞서 물가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초과 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참여해 대규모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또 돈 풀기 급급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적이 한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의 실제 효과가 어땠는지를 언론에서도 비교를 해서 보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여당에서의 입장차가 있어서 네. 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부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14조 2천억 원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증진 효과는 4조 원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서 네. 나머지 70%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으로 이어져서 내수 진작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이 발표한 국회 예산 정책조의 분석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17조 3,405억 원으로 분석됐다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전반이 촉진되며 지급 액수의 1.81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또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 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 취약 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때에 맞춰서 소비를 일으키려는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보도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만 지급을 해도 15조 원이 들고 1차 때와 유사한 전국민 위로금에 피해 계층 선별 지원 또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추가가 되면 3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기재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배경이다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20조에서 32조 원 사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국세가 세입 예산 283조 원보다 32조 원이 많은 315조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1, 4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었습니다. 다만 추가 세수가 32조 원이더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을 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가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당은 32조 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손실보상법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범위는 어디까지 둘 것이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그리고 소급 적용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을 쏟아냈고 전문가들도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했던 이 부분 좀 전해주시면서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2차 추경안 편성을 통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방식으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집합 금지 등 행정 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현재 법 체계에 따라 보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액수가 피해 소상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급 보상으로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보상은 하지 않지만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해서 소급 보상과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송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면서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에 또 여행, 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용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홍보한 K방역도 우리 국민의 피 눈물의 대가며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온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도 입장문을 내서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 대신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25일 소상공인들과 법조계, 학계,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늘 지급하려고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돈을 푸는 만큼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좀 얻으려면 언론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두고 기재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올해 4%의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히 회복된 현 시점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 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예컨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면 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기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각 분야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 만큼 각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외 사례를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다양성과 객관성이 있는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